안녕하세요. 옛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옛이야기 채널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채널에서 지금은 삭제되어 들을 수 없는 21년도에 소개해드린 사연 중 베스트 사연만 뽑아 다시 읽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달동 내에 사는 70살 넘어간 노인입니다. 허리는 꼬부라진 지 오래이고 시력도 안 좋아진 지 오래지요. 하지만 이 사연만큼은 꼭 보내고 싶어 세상에 제 얘기를 전한다면 이 얘기, 그러니까 그 아이에 관한 이야기만큼은 꼭 전하고 싶어서 동생 놈의 손을 빌려 여기에 사연을 보냅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이었을 겁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아주 후미진 곳입니다. 한마디로 달동네이지요. 집집마다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군데군데 쓰레기는 널려있는 곳이지요. 아무도 그걸 치울 생각도 하지 않고요. 제가 사는 집은 그 달동 내에서도 구석에 쪼그라져 있는 곳입니다. 노인 하나 죽는다 해도 신경 쓰지 않을 곳이지요. 그리고 저는 언제나 그렇듯 세상과는 담을 쌓은 채 귀를 닫고 하루하루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바로 앞집으로 젊은 남자와 아이 하나가 이사를 왔어요. 엄마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고 40대의 인상이 험악한 남자와 아이뿐이었죠. 젊은 남자의 인상이 어찌나 험악한지 거친 일을 하다 온 사람 같았어요. 반면에 아이는 어딘가 그늘져 있었죠. 그래서인지 그 남자와 아이를 두고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바로 출소했다느니, 조폭 일을 했다느니, 사시미 칼을 들고 다닌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이었죠. 특히나 떠벌리기 좋아하는 유난스러운 복덕방 여편네는 제게 찾아와 그 남자가 어떤지, 밤엔 뭘 하고 다니는지 꼬치꼬치 캐묻곤 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말 좀 해보라니까요. 뭐가? 아니 밤에 뭔 일 없냐고. 내가 요 앞 장미 미용실 아줌매한테 들었는데 아이 젊었을 때 조폭이었대. 칼 차고 있는 거 봤대. 참나. 아이 다들 할 일이 더럽게 없나 보네. 아이 가. 성가시니까. 아유 참 기가 막혀서 원. 아니 질문도 못해? 성질만 더 고약해져가지군. 제 싸늘한 반응이 섭섭했는지 복덕방 여편네는 혀를 끌끌 차며 문이 부셔져라닫더니 나가버렸습니다. 아마 뒤돌아선 성격이 저러니 자식이 안 온다느니, 자식이 안 오니 성격이 저렇게 됐다느니 하는 말들을 동네 사람들에게 씹으려댔게 뻔했죠. 전 그따위 말들이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쥐 죽은 듯 문 닫고 귀 닫고 살고 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아이가 저희 집 문을 두드렸어요. 아이는 우산도 없었는지 생쥐 마냥 비에 쫄딱 젖은 채로 낡은 반바지에 외투 달랑 하나만을 걸치고 있었는데 아이의 몸에서 쾌쾌하고 이상한 냄새가 풍기더군요. 그런데 그때 아이의 품에서 뭔가가 버둥거렸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황색 강아지가 아이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아이는 처량한 눈길로 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아이가 조그마한 목소리로 제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제게 이상한 부탁을 했어요. 저 할아버지, 이 강아지 좀 키워주시면 안 돼요? 뭐라고? 아빠가 못 키우게 해서요. 할아버지가 대신 키워주시면 안 되나요? 보러 올게요. 황당했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선 냄새 나는 개를 키워달라니 잡아먹어도 시원찮을 판에 나 혼자 사는 것도 버거울 판에 저는 단호히 아이에게 안 된다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생각보다 고집이 셌어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요. 제발요. 아이 내가 왜? 저리 가라. 문 닫을 거니까. 결국 아이와 제 사이에 계속해서 작은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아빤 무서워요. 네 아빠가 무섭던 말던 아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치, 제발요. 저는 매몰차게 애 앞에서 문을 쾅 닫아버리고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어린애라는 게 원래 그런 건지 그 애만 고집이 센 건지 그 애는 그 뒤에도 제 방문을 두드려 댔습니다. 그리고 지 이름이 정하늘이라는 둥, 요 앞에 버들 초등학교에 다닌다는 둥, 묻지도 않은 소리들을 제잘제잘 시끄럽게 늘어놓았죠. 두드리는 소리도 성가시지, 아이 품에 안긴 개는 지저대지, 정말 머리가 아파와서 진통제라도 들이킬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가라고 버럭 성을 내도 다시 조잘조잘 자기 얘기로 돌아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그 애는 어김없이 그날도 찾아와 강아지를 들고 제 집에 와서 키워달라 애걸했습니다. 아이, 네 아빠한테 부탁하라니까. 그때였어요. 밖에서 이쪽으로 다가오는 구두발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아이의 얼굴이 백지차처럼 하얗게 변했죠. 아이는 아빠다 하고 속삭였습니다. 여기로 오고 있는 건 그 애의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아버지란 젊은 놈은 시끄럽게 전화통화로 오늘 얼마를 땄네 어쩌네를 말하며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이사 오고서 그간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는데 꽤나 오랜만에 집에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아빠 발걸음 소리도 무서운지 갑자기 개를 제 방에 놓고 후다닥 자기 집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아이, 그렇다고? 아이, 개까지 놓고 가면 어떡해? 순간 제 속에선 불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발로 개를 치면서 다시 문 밖으로 내쫓으려 했어요. 하지만 잠시 후 아이 아버지의 우레와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 옷골은 왜 그래? 밥 처먹으면 제때 치우라고 했잖아. 아주 집구석을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한 번만 더 이러면 그때 맞는다 했지? 그 젊은 놈의 말소리는 계속 시끄럽도록 이어졌습니다. 아이는 아무 대답이 없었죠. 이놈의 새끼가 왜 대답 없어? 남자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갑자기 식기들이 우당탕 쏟아져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에 누렁이도 놀랐는지 갑자기 자세를 낮추며 그쪽을 향해 으르렁 짖었습니다. 순간 저 역시 심장이 떨리면서 복덕방 아줌마가 한 말이 괜히 떠올랐어요. 아이, 살인도 저질렀대.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아이, 112에 신고라도 해야 하나? 아이, 내가 가야 하나? 제 발걸음은 어찌 해야 할지 모르고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아이가 살고 있던 문이 활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제 문이 두드려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는 후다닥 제 문 앞으로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쾅쾅 문을 두드리며 외쳤죠.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이의 눈에 투명한 울음이 가득 차 있었어요. 뒤로는 그 놈팽이 같은 게 빗자루를 들고 씩씩거리며 여기로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문을 확 열어젖혀 그 아이를 제 방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그러자 놈이 방문을 탕탕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 영감, 문 열어! 아이, 문 열라고! 하지만 저는 문을 열지 않고 그놈이 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이는 잔뜩 겁에 질린 채 숨을 죽이고 제 옷깃만 붙잡았죠. 그놈은 절 죽이겠다, 노인네 하나 패는 건 일도 아니다 하는 둥 온갖 협박을 내뱉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모두가 뛰쳐나올 정도의 큰 소리였죠. 하지만 다들 무서운지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계속 버티자 놈은 가버렸고 저는 잔뜩 겁에 질린 아이를 바라보며 다친 곳이 있는지부터 살폈습니다. 역시나 아이의 목엔 붉은 상흔이 남아있었어요. 놈이 아이를 향해 무언가를 던진 게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서랍장 안에 있는 약통을 찾아 서둘러 아이 목을 소독하고 그 위에 살살 연고를 발라주었죠. 아이는 치료를 받는 동안 의외로 순순히 가만히 있었습니다. 제 입에선 저절로 한숨이 뿜어져 나왔어요. 대체 너희 엄마는 어디로 가고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거냐? 그때가 처음이었지요. 애한테 처음으로 가족 관계에 대해 물어본 건
그러자 그 아이는 조그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 원래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엄마 나가고 술 먹고 난 다음부터 갑자기 저렇게 된 거예요. 원래 안 그랬어요. 근처만 가도 썩은 담배 냄새와 술 냄새가 진동하는 놈을 아버지랍시고 변호하려 하다니. 그것도 빗자루를 들고 자기를 때리려 한 아버지를 새삼 애 팔자도 참 처량하고 불쌍하더군요. 저는 도박하고 술 먹는 놈들은 벌은 못 고친다는 말을 중얼거리며 아이를 그날 밤 제 방에서 재워주었습니다. 그날부터였어요. 제가 아이를 챙기기 시작한 건. 챙겼다기보단 내버려 뒀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아이는 제 방에서 그 냄새 나는 개를 씻기고 제가 먹는 컵라면을 같이 먹었으니까요. 제가 내쫓지 않으니 아이는 제 옆에만 오면 제잘거렸습니다. 복덕방 여편 내는 그런 아이를 보곤 애가 왜 할아버지 앞에서만 말을 하냐며 신기하다 말하곤 했어요. 솔직히 저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침묵만이 흐르던 곳에 아이와 강아지가 있으니 공간은 더 적고 더 덥고 부산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외롭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누렁이를 꼭 끌어안으며 제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원래 누구랑 밥 먹어요? 저는 쓰디 쓴 밥알들을 목구멍으로 넘길 뿐 대꾸하지 않았어요. 누구랑 밥을 먹어본 지가 사실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이지요. 거의 근 10년간은 누구와 함께 밥을 먹어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가족이었던 형님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가끔 오가던 친구들과 사소한 말싸움으로 안 보게 된 이후부턴 그냥 늘 저 혼자 방 안에서 밥을 먹고 씻고 모든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취미도 낙도 없었습니다.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인생이었어요. 다만 한 가지 마음을 달래주는 게 있다면 장롱을 열어 구석에 있는 상자를 꺼낸 후 그 안에 있는 신발을 쓰다듬는 것뿐이었습니다. 제가 꼭 입을 다물자 아이는 다시 물었어요. 할아버지도 친구 없어요? 제가 대답이 없자 아이는 갑자기 또 자기 얘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저 왕따예요. 애들이 저랑 안 놀아줘요. 엄마도 없고 옷도 맨날 똑같은 것만 입고 온다고. 저보고 냄새난대요. 그래서 놀기가 싫대요. 전 곧바로 아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아이의 옷은 정말이지 해질 대로 해져 있었고 머리는 산발이었죠. 저는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그 모습이 누군가를, 제가 간절히 잊고 싶던 누군가를 너무나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덥석 아이의 손을 붙잡고 동네 시장으로 향했어요. 제가 나오자 사람들은 귀찮게도 말을 걸어댔습니다. 아이 어머 할아버지 오랜만에 나왔네. 옆에 애는 누구예요? 아이 손자예요? 저는 늘 그랬듯 대꾸 없이 앞만 보고 가다 어느 가게 앞에 멈췄어요. 그리고 아줌마를 불러 애를 그 앞으로 떠밀었습니다. 애한테 맞는 것 좀 줘. 이 신발도 책가방도 모조리 다. 제 말에 아줌마는 신이 난 듯 아이 몸에 이것저것 맞춰보았습니다. 그러다 딱한 표정을 지으며 혀를 끌끌 찼죠. 애가 못 먹어서 그런가? 아이 말랐네. 할아버지, 애 좀 잘 먹여야 되겠어요. 아줌마의 말에 저는 아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아이는 확실히 또래에 비해 마르고 키도 작았죠. 저는 옷과 새 책가방을 사곤 아이를 데리고 가 쌀도 사고 반찬거리도 잔뜩 샀어요. 그리고 아이가 지내는 방 냉장고에 가득 넣어주었죠. 아이는 뭐가 그리 신이 나는지 방실방실 웃어댔습니다. 전 그런 아이의 신나 있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전 아이에게 말해줬지요. 못된 말 하는 것들은 다 어디가 모자란 것들이니 휘둘릴 필요가 없다고요. 제 말에 아이의 눈동자가 한순간 반짝 빛났습니다. 아이는 저의 별난 말에 격한 위로라도 받은 듯 고개를 파닥파닥 끄덕였어요. 전 떡볶이를 먹는 아이의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떡볶이를 한 움큼 우물거리며 잘도 먹더군요. 그놈 입에 들어가는 떡볶이를 보니 조금은 배가 부른 것도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는 문지방이 닳도록 제 방을 드나들었어요. 전 누렁이에게 사료라는 걸 던져주기도 했고, 아이가 아버지가 안 온다 속상해하자 아이의 아버지 대신 학부모 상담에 가주기도 했고, 여름이면 누군가 버린 죽부인을 함께 끌어안고 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마음이 다 자라지 않은 아이에게 아주 못할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게 그나마 인생의 소중함을 알려준 아이에게요. 소중하지만 소중하다 느끼지 못했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나 오늘 학교에서 떡볶이 만드는 거 배웠는데 할아버지도 만들어줄까요? 아이는 그 말을 하면서 침을 꼴딱 삼켰습니다. 며칠 전부터 떡볶이를 먹고 싶어 하던 게 분명했어요. 전 서랍을 뒤져 5,000원을 꺼내어 떡볶이 2인분을 사오겠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신나서 다다다 달려나갔죠. 저는 그런 팔랑거리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아들을 떠올렸습니다. 내 아들도 이 떡볶이 참 좋아했는데 아빠만큼 좋다고 한 게 떡볶이였는데. 저는 아이를 보내곤 다리를 절뚝거리며 장롱 앞으로 기어가 구석에 있는 상자를 꺼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든 신발 하나를 꺼내었죠. 그리고 신발을 조심스레 쓰다듬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신발 밑창이 갈기갈기 뜯어져 있었습니다. 아니, 뭐지? 그때 아이가 떡볶이 봉지를 들고 환히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저는 잔뜩 굳어진 얼굴로 아이를 노려봤어요. 너 이놈이? 그러자 아이는 동공이 세차게 떨렸습니다. 아이는 우물거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한 번밖에 안 신었는데 갑자기 돌멩이에 걸려서. 순간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누가 이거 신으래? 누가 네 마음대로 신으래? 할아버지, 이게 어떤 신발인데? 아이는 당황스러움에 눈이 벌게졌고 마치 자기 아빠를 보는 눈빛으로 절 보더니 재빠르게 도망가 버렸습니다. 누렁이도 저를 원망하듯 월월 짖더니 아이를 따라갔지요. 아이가 사라지자 저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급히 죄책감이 몰려들어오면서 가슴 안이 답답해졌어요. 가슴 속 깊이 묻어둔 환부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주저하고 주저하다가 용기를 내어 처음으로 아이가 살고 있는 문 앞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더듬더듬 사과를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아이는 아무 말도 없었죠. 단단히 화가 난 게 분명했습니다. 아이, 미안하다. 저는 그 말을 중얼거리며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너무 가난해서 내 자식한테 변변찮은 신발 하나를 못 해줬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 아들은 시골 논두렁을 걷다 도랑에 빠지고 소똥에 발을 밟혔어. 그런데 어느 날은 정말 큰 쇳덩이를 밟아버린 거야. 그땐 적당한 병원도 없었고 빨리 치료도 못 해줬지. 그래서 당시 큰 돈을 들여 저 신발을 사줬다. 이 아들놈이 어찌나 좋아하던지. 난 그때 처음으로 부모가 된 게 좋았어. 그래서 저겐 나한테 소중했던 거다. 하지만 문 너머에선 여전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전 결국 쓰라린 가슴을 안고 방으로 돌아가 누웠어요. 그리고 닫힌 문을 바라보며 가슴 속 깊이 묻어둔 아픔을 꺼내기 시작했죠. 오래전 아들과 나누었던 대화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너 같은 놈 자식으로 둔 적 없으니 앞으로 찾아오지 마라. 너한테 재산도 없어. 절 자식이라고 생각하시긴 했어요. 장애인이 뭐가 나빠요. 아버지 사고가 얼마나 편협하신 건지 아시긴 하세요? 뭐야?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너 이러라고 죽어라 이래서
의대 보낸 줄 알아? 제발 이제 그 소리 좀 그만하세요. 부모라는 명분으로 저한테 부담 주는 거 지치지도 지겹지도 않으세요? 뭐라고? 애 엄마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 그런지 제게 아들은 너무나 애틋한 존재였습니다. 제 전부였고 제가 책임질 새끼였지요. 꼭 성공하리라, 꼭 잘되리라 다짐하며 하루 12시간씩 공장 일을 했었죠. 모두 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아들도 그런 저를 생각하며 속 한 번 안 썩히고 공부해 주었고 의대까지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어느 날 장애인을 결혼할 여자로 데려왔어요. 그것도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하는 장애인이었지요. 아들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불보듯 뻔했습니다. 분명 저 여자 뒤치다거리를 하다 지질이 고생할 게 뻔했어요. 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내 아들이 그런 여자와 결혼한다는 건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결혼을 막고 그리고 재산도 주지 않겠다고 협박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재산 따위 받지 않겠다 말했고 저와 아들은 서로 날카로운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그렇게 감정의 골은 깊어졌죠. 아들은 제 생일날도 명절날도 찾아오지 않았고 저 역시 아들에게 연락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열렸어요. 주위 사람들은 그래도 아들의 결혼식인데 가야 한다고 저를 설득했고 말렸지만 저는 고집스레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는지 먹지도 못하는 술을 잔뜩 먹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어느 날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와 말했어요. 당신은 아버지도 아니라고, 아버지가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제 몸도 분노로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 엄마가 널 어떤 마음으로 키웠는데, 죽어라 이래가며 너 하나만을 보고 산 우리인데 하늘에 간 네 엄마가 이 꼴 보면 참 좋아라 하겠다. 내 속을 이렇게 썩일 거면 꺼져라. 죽어라. 전 주워 담지도 못할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원망 어린 눈으로 저를 노려보다 다시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쾅소리를 내며 문을 닫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제가 아들의 소식을 들은 건 바로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를 통해서였습니다.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 죽어가고 있으니 병원으로 와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아들은 이미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아들이 힘들어하고 있으니 마지막 인사를 나누라 말했습니다. 저는 다급히 다가가 아들의 손을 꽉 붙잡았어요. 아들은 너무나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죠. 소원아,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저는 아들의 손을 놓지 못한 채 가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아들의 눈꺼풀은 느리게 깜빡거렸어요. 제게 무슨 말을 하려는 듯 입을 웅얼거렸죠. 하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끝내 닫혀버렸어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이었죠. 아들이 가고 난 후 매일매일 속으로 외쳤습니다. 그때 그런 말을 했던 건 진심이 아니었다고, 애비가 잘못했다고, 그러니 나도 데려가 달라고. 제 세상의 전부였던 아들을 잃고 나니 저는 영혼을 잃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를 만나러 온 친구들도 하나둘 돌려보냈고 모든 도움의 손길들을 다 거부했지요. 병원에 가야 했지만 아들이 생각날까 무서워 가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 자신을 아주 작은 방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제가 사는 35평짜리 아파트도 너무나 크게 느껴졌어요. 그 공간 안에 혼자 있다 보면 시간이 너무나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아들을 생각할 시간이 너무나 많았어요. 시계 안에 있는 뻐꾸기가 12시를 알리면 한 번씩 튀어나오는 소리가 있었는데 그 소리가 들려오는 시간은 마치 제가 죽을 시간을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두컴컴한 밤이 되면 마치 관 속에 있는 것처럼 답답했고 우울함만 깊어졌어요. 쉽사리 잠도 오지 않았고요.
저는 살던 집을 처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작은 방으로 공허하지 않을 곳으로 거주지를 옮기기로 했어요. 마음을 먹자 이사 준비는 빠르게 되어갔습니다. 어차피 혼자 사는 늙은이의 집인지라 뭐 그리 챙겨갈 것도 없었기 때문에 부인 사진 한 장, 아들 앨범 이 두 개만을 끌어안고 새로운 집으로 향했죠. 원래 살던 아파트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단출한 방이었지만 외려 그 집에 있으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제야 여기가 제가 있을 공간처럼 느껴졌어요. 전 처음으로 눈을 감고 조금은 편히 잘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기로 오게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 아이를 만나 잠시나마 행복감마저 느꼈죠. 미안하다. 아이 하레비가 잘못했어. 저는 아이에게 그렇게 말하곤 다시 제 방으로 돌아와 쪼그려 누웠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제 문이 쿵쿵쿵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발로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였죠. 영감이 뭔데? 아이 남의 집 애한테 잘해줘. 애한테 뭐 바라는 거라도 있어?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또 술에 취해 있었지요. 그놈은 문고리까지 부시고 들어와 이 영감탱이가 노망이 났냐 하는 말들을 짓거렸습니다. 이 늙은이가 아이 바랄 게 뭐가 있어? 바라는 것도 없으면서 왜 잘해줘? 놈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저 먼 곳에서 떨고 있었어요. 그때 놈이 제 방 바닥에 침을 퇴뱉더니 제 멱살을 붙들었습니다. 저는 종이 인형처럼 달랑달랑 그놈 솜에 놀아났어요. 그제야 옆동에 살던 복덕방 아줌마부터 동네 사람들까지 몰려 들어왔지만 아무도 그놈을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때 놈이 자기 집 문 앞 쓰레기 더미 쪽으로 다가가더니 깨진 술병을 들었죠. 경찰차 오고 있어요. 그만해! 복덕방 아줌마가 외쳤지만 놈은 술병을 내려놓을 생각을 하지 않았고 저는 나약한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할아버지! 아이가 새된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이의 겁에 질린 눈빛이 순간 어렸을 적 아들과 겹쳐 보였어요. 그때였습니다. 자동차의 전조등 불빛이 우리 쪽을 비추었죠. 파란 불빛이었습니다. 경찰차였어요. 경찰들은 놈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고 사기죄로 체포하겠다며 놈의 제명을 읊어주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놈은 도박장에서 사기를 치다 걸려 경찰들을 피해 도망 다니고 있는 중이었더군요. 전 놈이 가고 난 후에야 긴장이 풀린 건지 눈앞이 핑그르르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시야가 뿌얘졌고 사람들의 다급한 외침 속에서 바닥 쪽으로 쓰러져 버렸어요. 눈을 떴을 땐 소독약 냄새가 퍼지고 있는 병실이었습니다. 병원에 왔다는 게 실감나자 저는 급격한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전 간호사를 찾았습니다. 나가고 싶다고 당장 내보내달라고 난리를 쳤죠. 그러자 간호사는 다급히 저를 붙잡았습니다. 안 된다니까요, 할아버지. 아직 성치 않으세요. 링거 다 맞으셔야 해요. 병원이 무서워 건강검진도 안 받는 사람이라 말했지만 그들이 제 말을 들을 리 없었죠. 전 막무가내로 링거 바늘까지 뽑아버리려 했지만 이 시도도 먹히지 않았어요. 결국 병원 침대에 묶였고 마치 관에 갇힌 사람처럼 가만히 천장만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기피하고 싶던 고통이 저 아래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아들의 피투성이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죽고 싶을 만큼 우울한 감정이 제 몸을 잠식해 나갔습니다. 어느덧 해가 어슴푸레하게 진 저녁이 되었고 전 조용히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사실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건 이미 오래된 일이었어요. 몇 년 전 아파트 옥상에도 올라가 봤고 다가오는 차를 하염없이 바라보기도 했죠. 하지만 죽음을 결심하면 그때마다 TV 화면에서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는 노인들의 고독사라는 제목의 뉴스들이 떠올랐습니다. 싫었어요. 제 인생의 마지막이 그렇게 한낱 사람들의 동정거리로 치부되는 건 원하지 않았죠. 아무리 값어치 없는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끝을 내고 싶진 않았습니다. 적어도 끝만큼은 제가 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죽고 싶었습니다. 이제 이 고통에서 그만 해방되고 싶었어요. 더 이상 내가 아들을 죽인 것만 같은 죄스러움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 그때 아이의 목소리가 생각났습니다. 하늘이의 목소리. 제가 죽으면 슬퍼할 아이의 얼굴과 목소리가 잊혀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만 죽기를 잠시 포기하고 다시 병실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병실 안엔 제가 예상치 못했던 사람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늘아. 제 갈라진 입술에서 아이의 이름이 튀어나왔습니다. 하늘이는 제게 달려와 안겨선 주름진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부비적거렸어요. 아이는 제 목을 더 깊게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죠. 제가 사람의 온기를 너무나 그리워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아이가 제게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요. 아이는 제 앞에 쭈그려 앉아 눈물까지 닦아주었습니다. 아이가 제 눈가를 매만졌어요. 그리고 그때 아이 뒤로 휠체어를 탄 누군가가 등장했습니다. 저는 얼굴을 알아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뗄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아들의 아내였던 여자, 바로 제 며느리였습니다. 얼굴은 세월이 스쳐 지나간 탓에 변해 있었지만 전 바로 며느리를 알아볼 수 있었죠. 오랜만이에요, 아버님. 여기로 어떻게... 제 표정이 하얗게 질리자 하늘이는 제 주름진 손을 꼭 잡아주며 대신 답해주었어요. 우리 담임 선생님인데 할아버지를 보고 싶다고 해서 데려왔어요. 담임 선생님? 그러자 며느리는 사실 저번에 하늘이 학부모 상담 때 저를 봤다고, 그래서 저를 찾아오고 싶었는데 오지 못했다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전 며느리와 길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며느리도 아들이 죽고 난 후 고된 시간을 보냈다 했습니다. 직장도 그만두고 잠시 부모님 집으로 내려가 시골에 첩거하다시피 살았다 했습니다. 조금 슬픔을 덜어냈을 즈음에야 서울로 다시 올라와 선생님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며 며느리 역시 나만큼의 고통을 겪었겠거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또 며느리 역시 제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자신을 좋아할까 반길까 싶어 쉽사리 연락할 수 없었다 했어요. 그렇지만 한 번은 꼭 찾아뵙고 싶었다 말하더군요. 이걸 전해드려야 해서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곤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제게 건네었습니다. 그건 만년필이었어요. 바로 어렸을 적 제가 아들에게 사준 만년필이었죠. 아들이 제가 몇십 년 전에 준 그 만년필을 아직도 보관하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이가 아버지가 준 거라면서 소중히 보관하고 있었어요. 아버님과 크게 싸운 이후로도 그이 아버님과 화해하고 싶다 했어요. 전 그 말에 그만 목을 놓아 엉엉 울고 말았어요.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구나. 아들에게 대신했어야 할 말이었지만 저는 며느리에게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그것을 아는지 더듬거리는 손으로 절 껴안아 주었어요. 며느리의 손길은 참으로 따뜻했습니다. 못다한 말을 해서 그럴까요? 그날 이후 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하늘이가 가져다준 우연과 행복 덕분에 요즘 제 삶은 더할 나위 없이 살만합니다. 그리고 아이는 제가 떠맡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와 함께 다시 예전에 살던 집 근처로 돌아갔고 우리는 피가 섞이진 않았지만 그보다 더 끈끈한 가족이 되었어요. 우린 라면이 아니라 밥을 해먹고 있고 더위가 습격하듯 몰아치는 한 여름밤엔 누군가 버린 죽부인을 끌어안고 자고 겨울엔 서로를 꼭 끌어안고 잡니다. 또 요즘엔 웃음도 많아졌고 노인정도 다시 나가고 친구들도 만납니다. 사람들은 모두 제게 변했다 말합니다. 모두 하늘이 덕분이지요. 그 아이와 함께 있으면 모든 게 부산스러워지고 인생의 봄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가끔은 이 아이가 아들이 제게 내려준 선물이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젠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용기를 내어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가기 전날까지 나의 여생을 지켜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라고요.
할아버지! 하늘이는 지금도 저를 부릅니다. 오늘도 하늘이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하늘이와 함께여서 좋습니다. 지금까지 구구절절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옛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